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2025년 초 미국 관세 정책의 그 급격했던 변화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와, 자료 보니까 몇 달 만에 평균 관세율이 2.5%에서 27%까지 올랐다는데 이게 진짜 10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니 좀 실감이 안 나네요. 네, 정말 그야말로 격변이었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자마자 거의 모든 수입품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또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도 좀 삐걱거리고, 그리고 무려 57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발표,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입니다. 아, 상호 관세. 그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복잡한 관세 정책의 그 핵심 내용이랑 배경, 그리고 이게 발표되자마자 경제나 정치 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에 나온 여러 시각들까지 좀 균형 있게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이 왜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관세율 폭등이에요. 2025년 1월에서 4월, 정말 불과 몇 달 사이에 평균 2.5%에서 27%로 확 뛰었으니까요. 27%요? 네,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기본 관세율을 무려 145%로 올렸어요. 145%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로 125% 보복 관세 매기고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야, 정말 강대강 대치였네요. 근데 이웃인 캐나다랑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었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마약이나 이민 문제를 명분으로 25%를 부과했다가 USMCA 그 새 무역 협정 있잖아요. 그거 적용되는 품목은 좀 빼주는 듯 했어요. 야, 잠깐 풀어주나 했는데 그런데 바로 다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 세 품목에는 25%를 재부과했습니다. USMCA 예외 조항을 사실상 끝내버린 거죠. 근데 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까다로웠던 건 미국 내 용해 및 주조, 족강까지 추가했다는 거예요. 아, 그 조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최종 제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재료 단계부터 미국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맹국들이 만든 아주 좋은 품질의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도 이 조건 때문에 관세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었네요. 그리고 또 해방의 날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4월 2일이에요. 네, 그날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4월 5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했고요. 모든 수입품의 10%.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57개국을 딱 찍어서 이 나라들에는 11%에서 최대 50%까지 추가로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4월 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상호 관세. 계산 방식이 좀 특이하다던데요. 자료 보니까 수출액, 수입액, 나누기, 수입액 곱하기 마이너스 12.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계산이 상품 무역 적자만을 기준으로 한 거였어요. 아, 상품만요? 그럼 서비스 교역은 완전히 빠진 거네요. 그렇죠. 미국이 강점을 가진 서비스 분야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상품 적자만 가진 계산하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건 좀 경제 현실을 왜곡하는 편향된 방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럴만도 하네요. 아, 그리고 그 소액 면세제도, 디미니미스라고 하죠. 그것도 손을 댔다고요? 네, 우선 중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고요. 향후에는 모든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전방위적인 압박인데요. 이런 강력한 정책들 뒤에는 어떤 배경이나 근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확고한 신념이 가장 큰 배경으로 보여요. 관세를 단순히 세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역을 조절하고 보복도 하고 적자도 줄이고 심지어 국경 안보 강화 수단으로까지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국내 소비자들이 결국 부담을 지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네, 그 점도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죠. 행정부 안에서는 피터 나바로, 스티븐 미란, 스콧 베센트, 케빈 헤셋 같은 인물들이 깊이 관여한 걸로 보이고요. 특히 나바로 선임 고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강한 정책들을 의회 승인도 없이 그렇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었던 법적인 근거는 뭐였을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게 또 주목할 부분인데요. 기존에 있던 무역확장법 232조, 이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고 또 무역법 301조 같은 것도 활용했지만 네. 이번에는 국가비상사태법 NEA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까지 동원했어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IEPA요? 그건 보통 적성국 제재할 때 쓰는 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로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이걸 동맹국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것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법적 근거까지 총동원했네요. 듣기만 해도 숨가쁜데 그래서 시장 반응은 어땠어요? 자료 보면 완전 난리가 난 것 같던데요. 네, 예상대로 엄청난 충격이 왔죠. 특히 해방의 날 발표 직후에는 주식시장이 그냥 폭락했어요. 그래서 2025년 주식시장 붕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아, 그 정도였군요. 네, 연준이나 OECD 같은 주요 기관들도 줄줄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주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달러 가치도 떨어졌고요. 당장 소비자들한테 와닿는 영향도 컸겠어요. 그럼요. 당장 자동차 가격 오를 거라는 예상이 나왔고 소매업이나 제약업계 같은 곳에서는 공급망 혼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죠. 부품 조달이나 완제품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이나 미국 내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중국이나 캐나다 같은 주요 교역국은 즉시 보복 조치를 발표했고요. 반면에 인도, 이스라엘, 또 한국 같은 일부 국가는 관세 철폐나 인하를 제안하면서 좀 협상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아, 협상 시도도 있었군요. 네, 심지어 짐바브웨 같은 나라는 즉시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도 했고요. 좀 특이한 경우죠. EU는 보복 계획을 세웠다가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기로 유예했고 싱가포르 같은 무역 중심 국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내 반응은요? 지지율 같은 데도 영향이 있었나요? 네,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 73%가 물가 상승을 걱정한다고 답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투자나 고용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스텔란티스 같은 자동차 회사가 감원을 발표한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네. 그리고 주 정부나 기업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특히 그 IEPA의 적용이 과연 적법하냐 이걸 문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신 지갑 사정이나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 퍼진 겁니다. 결국 이런 엄청난 시장 충격이랑 반발 때문에 좀 물러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급격한 부작용에 직면하니까 4월 9일에 결국 일부 후퇴를 발표했어요. 중국을 제외한 그 57개국에 대한 추가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한 거죠. 아, 90일 유예. 그래도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네요. 그렇죠. 물론 그 10% 기본 관세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지만요. 어쨌든 이 유예 발표가 나오자마자 S&P 500 지수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잠시나마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2025년 초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엄청난 파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평균 관세율의 그나마고 수직 상승, 또 논란이 많았던 상호 관세 도입, 그리고 그로 인한 즉각적인 시장 혼란과 국제적인 반발, 결국 일부 정책의 후퇴까지. 와, 정말 정신없는 몇 달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런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행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관세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우리 소비 생활, 또 기업들의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관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복잡하고 또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행정부 내 일각에서는 스티븐 미란 백서 같은 데서 언급된 것처럼 이 관세를 통해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잖아요. 아, 네, 그런 분석도 있었죠. 근데 실제 결과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극심한 불안정만 초래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급진적인 관세 정책이 의도했든 아니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달러의 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나 혹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